안녕하세요. DJ 현희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삶이란 마치 퍼즐 같고 우리는 퍼즐 조각들을 잃어버리기도 퍼즐을 맞추지도 못하고 헤매기도 하는 것이 아닌가 하고요. 그리고 살다 보면 잃어버린 퍼즐 한 조각이 어느 날 갑자기 툭 하고 튀어나올 때가 있죠. 그리고 그 순간부턴 모든 삶이 흔들리며 새로운 시작을 맞게 되곤 합니다. 당연하게 믿고 있었던 것들이 뒤집히고 지나쳤던 말과 상황들 하나하나가 전부 다른 의미로 다가오게 되는 천재지변과도 같은 상황이 닥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제가 들려드리려는 건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정말 상상도 못했던 진실과 마주하게 된 어느 날의 이야기. 지금부터 들려드릴게요. 어릴 적 저희 부모님은 정말 누구보다 열심히 사시는 분들이었어요. 아빠는 매일 새벽같이 건설 현장으로 나가셨고 온종일 먼지와 시멘트 가루에 뒤덮인 채 퇴근하시곤 했죠. 까맣게 그을린 얼굴과 낡은 작업복, 그리고 굳은 살 박힌 손은 어린 저에게 어른이라는 존재가 얼마나 고된 삶을 버텨내는 사람들인지를 일찌감치 알려줬어요. 아빠 손을 꼭 잡고 집에 들어오면 그 거칠고 두꺼운 손이 왜 그렇게 따뜻하게 느껴졌는지 그때 그 느낌이 지금도 종종 떠올라요. 저희 엄마는 청각장애인이셨어요. 말은 웅얼웅얼 겨우 하시는 정도였고 들을 수도 없으셨지만 엄만 항상 부지런히 움직이셨어요. 동네 작은 식당에서 허리를 숙이고 설거지를 하시고 손님들 쌓아둔 그릇을 나르며 하루를 보내셨죠. 엄마는 말 대신 손과 표정으로 모든 걸 표현하셨고 엄마에게선 항상 따끈한 밥 냄새랑 파스 냄새가 함께 났어요. 그 냄새가 지금도 저한텐 가장 익숙한 집의 냄새죠. 저는 외동이었지만 한 번도 외롭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형편이 넉넉하진 않았지만 부모님은 정서적으로는 조금의 부족함도 없이 저를 키우려 늘 애쓰셨거든요. 아빠는 집에 돌아오시면 힘든 내색을 한 번도 안 하셨고 저랑 온몸으로 놀아주셨어요. 제가 아플 때면 엄마는 아무 말 없이 저를 품에 안고 등을 토닥여 주셨어요. 어린 마음에도 그게 무슨 뜻인지 알았어요. 사랑이란 말보단 그 따뜻한 손길 하나가 모든 걸 설명해 주었으니까요. 고된 삶 속에서도 저희 가족은 화목했어요. 저희에겐 저희만의 작은 행복이 있었죠. 그 중에서도 가장 기억에 남는 건 아빠가 중고로 구해온 조그만 텐트를 들고 캠핑을 다니던 날들이에요. 사실 캠핑이라기에도 거창하고 그냥 주말마다 아빠 트럭에다 짐을 싸서 강가로 가고 라면을 끓여 먹고 그랬던 거죠. 바람이 살랑이는 텐트 안에서 나란히 누워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던 그 순간들이 지금도 제 기억 속에 아련하게 남아있어요. 제 인생의 가장 행복한 순간이 바로 그때였던 것 같아요. 아빠, 라면에 계란 넣었어요? 그럼 우리 지영이 좋아하는 스타일로 딱 끓였지. 엄마, 이거 드세요. 계란밥 나눠 먹어요. 라면 국물 얼룩 묻은 티셔츠 입고도 다 같이 웃고 그 웃음소리와 바람소리가 텐트 안을 가득 채웠어요. 저녁이 되면 물수건으로 얼굴과 손을 닦고 엄마는 늘 저를 품에 안고 머리카락을 쓰다듬어 주셨어요. 그때의 온도, 그때의 바람결은 지금도 잊히질 않아요. 청각장애가 있으신 엄마와 함께 지내다 보니 저는 자연스럽게 엄마에게 맞추는 일에 익숙해졌어요. 입모양을 또렷하게 해서 말하고 수화를 배우고 엄마의 작고 웅얼거리는 말소리에도 귀를 기울이는 일이 당연했죠. 그래서였을까요? 저는 말이 느린 친구들이나 발음이 어눌한 친구들에게 자연스럽게 관심이 갔고 다른 아이들이 꺼려하는 발달이 느린 친구들과도 어울리는 걸 좋아했어요. 쟤랑 놀자. 쟤 말 더듬잖아. 말할 때 답답해. 그래도 괜찮아. 내가 도와주면 되지. 넌 저런 애들 꼭 챙기더라. 왜 그래 대체? 우리 엄마가 그러셨거든. 말이 느려도 마음은 다 느낄 수 있다고. 그렇게 저는 조용히 묵묵히 그런 친구들을 도와주며 지냈고 커서 뭐가 되고 싶니? 라는 질문을 받으면 항상 말했어요. 말 잘 못하는 아이들 도와주는 사람요 라고요. 지금 생각하면 정말 웃기기도 하고 신기하기도 해요. 그 말이 그대로 현실이 되었으니까요.
저는 결국 언어 치료라는 전공으로 이어졌고 그 길을 지금도 걷고 있죠. 하지만 부모님은 처음엔 걱정이 많으셨어요. 대학을 갈 수 있을지, 등록금은 어떻게 할지, 형편이 형편인지라 고민이 크셨죠. 그럼에도 두 분 모두 말은 안 하셔도 마음속으론 항상 저를 밀어주셨어요. 지영아, 대학 가고 싶으면 꼭 가. 돈 걱정 말고. 근데 등록금은 어떻게 해? 엄마 아빠 너무 힘든 거 아니야? 뭐가 걱정이야. 아빠 가진 건 돈밖에 없는 거 너 몰라? 너는 공부만 열심히 해. 나중에 네가 잘 돼서 우리 호강시켜주면 되지 뭐. 다행히도 운이 좋게 장학금을 받을 수 있었고 저는 서울에 있는 한 대학의 언어치료학과에 입학했어요. 그때부터 언어 재활사가 되겠다는 목표를 제대로 세울 수 있었죠. 입학하고 기숙사로 옮기던 날이 아직도 기억나요. 아빠가 직접 트럭을 몰고 제 짐가방을 실어다 주셨는데 작은 트럭에 가득 실린 짐 위로 아빠의 얼굴이 살짝 보였어요. 땀에 젖은 얼굴, 한 손에 쥔 보온병, 낡은 작업모자. 제가 가장 사랑하는 아빠의 모습이었죠. 아빠, 이제 내가 들게. 아니야, 우리 딸 공부하러 가는 길인데 손끝도 안 다치게 해야지. 아빠, 잘 지내야 돼. 알았지? 내가 자주 갈게. 너 주말이면 자주 온다며. 고속버스 타면 2시간 반이면 오는데 뭐. 기숙사 계단을 오르며 땀을 뻘뻘 흘리는 아빠의 모습을 바라보며 저는 목이 꽉 메었어요. 아빠는 힘겹게 책상을 들고 4층까지 오르신 뒤 복도 끝 기숙사 방에 짐을 내려놓으셨어요. 그리고는 제 어깨를 다독이며 말하셨어요. 지영아, 자랑스러운 내 딸. 좋은 공부 많이 해서 꼭 좋은 사람 되어라. 돈 많이 벌란 소리 아니다. 진심으로 좋은 사람이 되라. 그 말을 듣는데 갑자기 눈물이 났어요. 좋은 사람이 되라는 말. 그건 아빠가 저에게 주신 가장 큰 바람이자 인생의 방향이었어요.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흔들려도 저는 그 말 하나에 중심을 잡고 살아왔던 것 같아요. 그날 아빠가 트럭에 올라타며 손을 흔들던 뒷모습이 아직도 생생해요. 작은 트럭이 골목을 돌아 사라질 때까지 저는 기숙사 창문에서 손을 흔들며 눈물로 그 모습을 배웅했어요. 세상 그 누구보다 성실하게 사셨고 누구에게건 나쁜 소리 한 번 않고 세상에 원한 하나 없이 늘 선하게 살아오신 우리 착한 아빠는 제가 대학 2학년이던 어느 날 공사장에서 일하시다 철근 위에서 떨어지는 사고를 당하셨어요. 아빠는 늘 하시던 대로 새벽같이 일터에 나가셨고 점심 무렵 갑작스레 할머니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어요. 평소 대장부 같은 할머니 목소리가 떨려왔고 저는 순간 뭔가 심상치 않다는 걸 직감했어요. 지영아, 놀라지 말고 들어. 네 아빠가 공사장에서 떨어졌단다. 네? 뭐라고요? 떨어졌다고요? 지금 어디 계세요? 병원으로 이송됐어. 수술 들어갔단다. 2층에서 떨어진 거라 크게 다치진 않았대. 너 내려오면 아마 수술 마치고 깨어나서 인사하실 거야. 그러니까 너무 놀라지 말고 침착하고 천천히 내려와. 그 말을 듣고 저는 책가방도 던져놓고 다급히 고속버스 터미널로 뛰어갔어요. 버스 안에서 내내 손이 떨렸고 눈물은 자꾸만 고였지만 다행히 크게 다친 건 아니라고 했으니까 하며 스스로를 달래려 했죠. 그런데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본 엄마의 얼굴은 제게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어요. 엄만 그날 이후 단 한 끼도 식사를 하지 않으셨어요. 병원 바닥에 주저앉아 멍하니 벽만 바라보고 계시던 엄마를 보며 저는 도무지 현실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 엄마, 왜 그래요? 아빠 수술 끝났잖아요. 어디 계세요? 할머니가 괜찮을 거랬잖아요. 뭐요? 무슨 말이에요? 아빠가 돌아가시다니요. 그게 무슨 말도 안 돼요. 수술 중 출혈이 심해졌다는 게 병원의 설명이었어요. 유감스럽다고 안타깝다고 담당 의사는 한참 고개를 숙인 채 반복해서 사과했지만 그 말 몇 마디로 아빠의 죽음을 받아들이기엔 모든 게 너무나 갑작스럽고 비현실적이었어요. 저를 위해 그렇게나 아등바등 살아오신 아빠가 그냥 그날 오전에 사고 하나로 우리 곁을 영영 떠났다는 게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버스를 타고 도착한 저는 이미 돌아가신 아빠를 맞이하게 됐고 그 충격은 숨을 쉴 수 없을 만큼 컸어요. 장례식장에는 내내 곡소리가 끊이지 않았어요. 할머니는 영정사진 옆에 앉아 한참을 통곡하셨어요. 자식 먼저 보낸 부모의 통곡이 얼마나 처절한지 저는 그날 처음 알게 됐어요. 엄마는 며칠 내내 입에 물도 안 대셨고 정신이 반쯤 나간 듯 앉아 계셨죠. 저는 그런 두 분 사이에서 어떻게든 정신줄을 붙잡아야 했죠. 할머니, 잠깐만 앉으세요. 다리가 떨리잖아요. 아이고, 불쌍한 내 새끼. 두 분 사이에서 저는 어떻게든 정신을 부여잡고 부조금 정리하고 조문객 인사받고 엄마 손잡고 병원 복도로 오가며 그 이틀을 겨우 버텼어요. 장례식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온 후 한참을 넋놓고 울었지만 마냥 그러고 있을 순 없었어요. 당장 전화 한 통 못하는 엄마를 보며 이제부턴 제가 가장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죠. 그래서 학교로 돌아와 저는 더 악착같이 공부했고 졸업도 앞당기려고 노력했어요. 장학금 유지하려고 학점 하나도 허투루 놓지 않았고 과제와 알바를 병행하며 하루하루를 촘촘히 채워나갔죠. 대학 졸업 후 저는 지역의 한 발달센터에 취업했어요. 처음엔 계약직이었지만 아이들과 지내는 시간이 너무 즐거웠어요. 발음이 잘 되지 않아 머뭇거리던 아이가 어느 날 또박또박 선생님 하고 부르면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시간이 지나 이직한 언어치료센터는 좀 더 규모 있는 기관이었고 저는 그곳에서 다문화 가정 아이들이나 외국인 아동들에게 특화된 발음 치료 프로그램을 맡게 됐어요. 자, 다 같이 시옷 발음 한번 해볼게요. 혀를 이렇게 올리고 숨을 뱉으면서 맞아, 잘했어. 선생님. 우와, 잘했다. 방금 너무 잘했어. 자, 우리 다 같이 박수. 아이들이 조금씩 달라지는 걸 보면 저 자신도 더 나아져야겠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저는 늘 꿈이 있었거든요. 언젠가 제 이름을 건 언어치료센터를 차리는 것. 엄마처럼 청각장애가 있거나 말이 불편한 사람들을 위한 전문 공간을 만들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 시절의 고단함도 버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저희 남편과는 대학 봉사 동아리에서 처음 만났어요. 그땐 서로 이름도 잘 모르고 그냥 지나치기만 했는데 어느 날 장애 아동 캠프 봉사에 같이 참가하게 되면서 조금씩 말을 트게 됐어요. 남편은 말수가 적고 조용했지만 항상 먼저 몸을 움직이고 차분하고 묵묵한 사람이었어요. 아빠가 돌아가셨을 때도 당시 남자친구였던 남편은 정말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줬어요. 엄마를 병원까지 부축해주고 장례식 내내 묵묵히 제 곁을 지켜줬던 사람이 바로 남편이었죠. 미안해. 이런 일까지 겪게 해서. 무슨 소리야. 네 일이 내 일이지. 엄마 챙겨줘서 고마워. 아빠 돌아가시고 나서 정신이 하나도 없었어. 나야말로 감사하지. 넌 내 사람인데 당연히 함께해야 하지. 그 말 한마디에 저는 그냥 고개를 끄덕이며 울었던 기억이 나요. 남편은 언제나 제게 가장 든든한 사람이었고 9년이라는 시간 동안 장기 연애를 한 우리는 결혼을 하게 됐어요. 남편도 어린 시절 아버지를 여의고 홀어머니 밑에서 자란 사람이었어요. 시모는 정도 많고 말도 많은 분이었죠. 처음엔 살짝 오지랖이 넓고 간섭도 많아 당황스러웠지만 그 안엔 다 따뜻한 마음이 있다는 걸 곧 알게 됐죠. 너 요즘 피곤할 것 같아 반찬 좀 해왔다. 이것들은 냉장고에 넣어놓고 이건 베란다에 놔두고 먹어. 어머, 이게 다 뭐예요, 어머니? 봐, 요새 네 얼굴 반쪽이 됐다. 좋은 일 하는 것도 좋지만 네 몸부터 챙겨야지, 아가. 너무 무리하지 마라. 시모는 제가 일한다고 밥도 제대로 못 챙겨 먹는 걸 아시곤 반찬을 해다 주시기도 하고 때론 몰래 봉투에 돈을 찔러 넣어주시기도 하셨어요. 장애인이신 우리 엄마에게도 늘 따뜻하게 대해주셨고 엄마 생신이 다가오면 떡이며 과일이며 한보따리 챙겨 보내주시곤 하셨죠. 시모가 그렇게 따뜻한 분인 덕분에 저는 결혼하고도 고부 갈등이라고는 전혀 모르고 살 수 있었어요. 주변 친구들 이야기를 들으면 시모 때문에 힘들다는 경우가 제일 많았는데 저는 복받은 거라 생각했죠.
그렇게 별다른 어려움 없이 평온하게 이어지던 저희 부부의 삶에 미묘한 파장이 일기 시작한 건 시동생이 결혼을 하면서부터였어요. 남편보다 1살 어린 시동생이 어느 날 갑자기 결혼하고 싶다며 동서를 집에 인사시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동서는 시동생보다 6살이 많았어요. 요즘에야 뭐 굳이 연상 연하 커플 같은 말도 안 쓰지만 아직 어르신들 세대에선 좀 탐탁지 않게 생각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시동생도 좀 걱정을 한 듯 했죠. 그런데 의외로 시모는 그런 기색이 전혀 없었어요. 오히려 시동생보다 더 들떠있는 느낌까지 있었달까요? 어머니 6살 차이면 좀 놀라셨겠어요. 글쎄 말이다. 나도 처음엔 귀를 의심했다. 요샌 그렇게들 연상도 만나고 그러나 보더라. 100세 시대다 어쩌다 아는데 대여섯 살 차이가 뭔 상관이겠어? 시모가 그렇게 후하게 나오는 데는 동서가 잘 나가는 의사라는 점도 좀 작용을 했던 것 같아요. 제법 큰 피부과를 하는 의사였거든요. 우리 작은 며느리 될 애가 참 시원시원하고 똑부러지게 말도 잘하고 성격도 야무진 게 보통이 아니야. 이리 야무지니 그 큰 병원도 운영하며 살지. 동서는 첫 만남부터 좀 강렬한 인상을 주는 사람이더라고요. 처음 보던 날부터 뭔가 그 강한 기가 느껴졌달까요? 근데 결혼하면 제가 꼭 형님이라고 불러야 하나요? 제가 좀 불편해서 그런데 혹시 호칭은 그냥 이름으로 해도 될까요? 제가 나이로는 더 많잖아요. 아, 그래도 그건 아니죠. 아무리 나이가 많다 해도 가족끼리 부르는 호칭이란 게 있는 건데요. 저희 둘만의 문제도 아니고요. 시대도 바뀌었는데 굳이 호칭에 목맬 필요는 없잖아요. 좀 고리타분한 타입이시구나. 알았어요. 그럼 형님이라고 부르도록 한번 노력해 볼게요. 입에 익을지는 모르겠지만. 말투는 부드러웠지만 말 한마디 한마디에 날이 서 있었어요. 그리고 특유의 고고한 기운이랄까, 사람을 위에서 내려다보는 듯한 말투나 표정, 몸짓 하나까지 나는 당신들과 다르다는 메시지가 은근하게 느껴졌어요. 직접적으로 무시한다거나 대놓고 깔보는 건 아니었지만 설명하기 어려운 어떤 선이 존재하는 느낌이었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투명한 벽 안에 그 스스로를 두고 저를 그 바깥으로 밀어내는 그런 기분이 들었어요. 처음엔 제 자격지심은 아닐까 생각도 했지만 아니었어요. 분명 동서에겐 그런 기운이 풍겼죠. 그 첫인상은 결혼 이후에도 그대로 굳어졌어요. 오히려 더 확고하게 자리 잡혔죠. 형님, 저 주방에는 안 들어가도 괜찮죠? 기름 튀고 가스불로 건조하고 이런 거 피부에 진짜 안 좋아서요. 아시죠? 피부과 의사가 얼굴 뒤집어져 있으면 누가 병원에 진료받으러 오겠어요. 안 그래요? 그 말에 저는 헛웃음이 나왔지만 괜히 그 자리에서 꼬집어 말하긴 애매하더라고요. 아, 네, 뭐 그러세요. 니들 서로 존댓말 쓰기로 한 거니? 예, 제가 손아래라고는 해도 나이로는 더 많으니까요. 그게 편할 것 같아서요. 모든 걸 자기 마음대로 정하던 동선, 그날 이후로도 부엌일, 청소, 설거지, 뭐든 몸 써야 하는 일은 죄다 피해갔어요. 처음엔 양해해 줄 수도 있다고 생각했어요. 피부과 의사니까 자기 관리를 더 신경 쓰는 직업이니까. 그런데 문제는 동서는 그냥 그걸 핑계로 어떤 일도 안 하려는 게 보였다는 거죠. 미안해하는 눈치라도 보이고 조금이라도 거들려는 몸짓만 해도 예쁘게 볼 텐데 동서는 누가 보든 말든 몸 쓰는 일은 절대 손도 안 대는 사람이었어요. 대신 시모에게 선물은 늘 비싼 걸로 했죠. 명절마다 명품 스카프며 비싼 화장품 같은 걸 사와서 탁 내놓으면서 모든 걸 커버하려는 식이었어요. 이번엔 또 뭘 이렇게 많이 샀어요? 아,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형님이 요리해 주시고 상 차려 주시고 그러시는 거에 비하면 저는 그런 건 못하니까 돈으로라도 보태야죠. 서로 잘하는 거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뭐 말만 들으면 틀린 건 없죠. 여유 있는 사람이 자기 돈으로 선물하겠다는데 뭐라 하겠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게 한두 번이 아니고 매번 너무 과하게 티나는 방식으로 나는 안 하지만 돈은 낸다는 식의 태도를 보이니 저도 모르게 속이 상하더라고요. 이번엔 또 무슨 세트야?
명품 화장품이래. 기초라인 풀세트 한 100만 원 한다나 봐. 우리 엄마는 좋아하시긴 하겠지만 좀 그렇네. 우리 형편 생각하면 좀 적당히 해주지. 시모는 당연히 선물에 감탄하셨죠. 와, 이게 그 못이냐? 샤모식이 그거 아니냐? 이름만 들어봤지 처음 봤다. 아가야, 너 참 센스 있다. 아이고, 며느리 덕에 내가 이런 걸 다 들어보네. 저는 그 웃음소리에 같이 웃으면서도 뭔가 가슴 한쪽이 콕 하고 찔리는 느낌이 들었어요. 제가 해놓은 음식은 상위에서 식어가고 비싼 선물 하나에 모든 관심이 쏠리는 그 상황. 물론 시모가 저를 미워하신 것도 아니고 서운하게 하려는 건 아니셨다는 걸 알지만 사람이다 보니 그런 상황이 반복되면 마음이 조금씩 삐걱거리긴 시작하잖아요. 어머니, 오늘 음식은 입에 맞으셨어요? 그럼 네 음식 솜씨야 알아주지. 근데 얘, 이 스카프 색깔 어떠니? 내 얼굴에 맞아? 네, 너무 고우세요. 평소 시간과 정성 다 쏟아부어 잘해드려도 결국 기억에 남는 건 저 선물이라는 게 서글프더라고요. 상대적인 초라함, 형편 차이에서 오는 불편한 거리감, 그런 것들이 조금씩 커져갔어요. 그러다 보니 사람이 괜히 알아서 기게 되는 거 있잖아요. 딱히 누가 뭐라 하지 않아도 스스로 한 발짝 물러나고 먼저 눈치 보고 돈도 없고 비싼 것도 못 해드리니 그냥 일이라도 하자 싶은 심리가 자연스럽게 자리 잡게 되는 거예요. 남편도 저도 괜히 시동생 내외랑 비교당하기 싫어서 그리고 시모 앞에서 조금이라도 부족해 보이기 싫어서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시모께 더 지극정성으로 다가갔고 생신이건 명절이건 크고 작은 날마다 빈손으로 간 적이 없었죠. 엄마 좋아하실 거야. 매번 동생네가 비싼 거 들고 오긴 해도 우리 음식 더 잘 드시잖아. 그러게. 그래도 괜히 기죽지 말자. 우리가 더 자주 찾아뵙고 더 신경 쓰면 되지. 근데 문제는 사람이 그렇게 스스로 기어들어가면 상대방도 그걸 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알게 되면 은근슬쩍 이용하거나 아니면 즐기거나 혹은 사람을 아래로 보기 시작하더라고요. 동서가 딱 그랬어요. 시동생도 대놓고만 안 그럴 뿐 비슷했죠. 힘들고 귀찮은 일은 자연스럽게 저희 쪽으로 슬쩍 미루고 본인들은 우린 돈으로 되잖아 하는 식으로 거리를 두기로 했죠. 결정적으로 그 불균형이 크게 터진 건 시모가 아프시게 되면서였어요. 평소에도 시모는 혈압이 높고 자주 어지러움을 호소하셨는데 병원 갈 것까진 없단 시모 말에 저희도 대수롭지 않게 여겼죠. 그런데 명절을 며칠 앞두고 갑자기 시모가 쓰러지셨다는 연락을 받았고 저는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기분이었어요. 병원에선 뇌졸중 소견을 받았습니다. 그날 밤 남편과 저는 응급실 대기실 바닥에 몸을 웅크린 채 밤을 새웠어요. 간이 의자에 머리를 기대고 잠든 남편의 얼굴도 피곤함이 가득 묻은 제 손끝도 아직도 생생히 기억나요. 다행히 시모는 수술을 잘 버티셨고 큰 고비는 넘기셨어요. 병실로 옮긴 뒤에도 한동안의 의식은 명확하지 않으셨고 왼쪽 팔다리에 마비가 온 상태였어요. 그 다음부턴 현실적인 문제가 시작됐죠. 간병을 누가 어떻게 할 거냐는 문제요. 병원에서도 장기 입원을 권유했고 간병인을 쓰라는 말도 했어요. 시모 상태상 24시간 누군가가 곁에 있어야 하니까요. 그런 상황에 동서가 말을 꺼내더군요. 형님, 필요하시면 간병 도우미 붙여드릴게요. 비용은 저희가 낼게요. 근데 뭐랄까, 24시간 남의 손에 맡기는 것도 좀 그렇긴 하죠. 안 그래요? 그 말의 뜻, 듣자마자 잘 알겠더라고요. 돈은 우리가 댈 테니 정성은 너희가 보여라. 그런 말이잖아요. 물론 정색하고 대놓고 말하진 않았지만 그 미묘한 말투, 살짝 고개를 갸웃하는 표정, 그 눈빛이 전부 다 말해주고 있었죠. 그래, 우리가 일단 주말이랑 저녁 시간은 맞자. 엄마 상태가 이러니까 그냥 남한테 맡기기도 그렇고. 알겠어. 내가 퇴근하고 가서 씻겨드리고 마사지 해드릴게. 남편은 밤에 병실 좀 지켜주고. 그렇게 자연스럽게 저희 부부가 간병의 절반을 떠맡게 됐어요.
센터에서 일 마치고 병원으로 직행하는 생활이 시작됐고 병원에서 아픈 어른 앞에 서면 아무리 힘들어도 내색할 수가 없었어요. 시모는 처음엔 거의 말도 못하시는 상태였고 왼쪽 손가락은 손톱이 자꾸 파고들어 염증이 생길 정도로 굳어 있었어요. 저는 물수건으로 그 손을 정성껏 닦고 마사지를 해드리고 손가락 사이사이까지 보습제를 발라드렸어요. 어머니 괜찮으세요? 따뜻한 물수건이에요. 손 좀 펴볼까요? 오늘은 반찬도 싸왔어요. 좋아하시는 연근 무침도 있고요. 저녁에 드실 수 있을진 모르겠지만. 남편은 야간병동에서 시모 곁을 지켰고 새벽에 시모가 갑자기 토하거나 숨을 헐떡이며 우는 소리를 내실 때면 자다가도 얼른 달려가곤 했죠. 몸은 힘들어도 남편은 단 한 번도 짜증을 내거나 원망하는 법이 없었어요. 물론 저희도 사람이니까 힘든 건 있었죠. 피곤에 쩔어 센터에서 말할 힘도 없을 때도 있었고 병원 냄새에 지쳐 멀미가 날 때도 있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시모를 원망한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시모는 한 번도 저에게 시집살이를 시킨 적도 없었고 늘 딸처럼 대해주신 분이니까요. 병실에 누워 계시는 모습이 가여워서라도 그냥 저희가 할 수 있는 만큼 하자 그런 마음뿐이었어요. 그러는 동안 시동생 내외는 어땠냐고요? 둘은 24시간 간병인 비용을 댔다고 딱 거기까지만 했어요. 가끔 병문안 한 번 오면 동서는 항상 완벽한 메이크업에 어울리는 플랫 슈즈를 신고 나타나선 시모 손 한 번 살짝 잡곤 이러는 거예요. 형님 정말 고생 많으세요. 저희야 뭐 바빠서 매번 못 오는데 형님은 진짜 효부세요. 대단하세요. 표정도 말투도 다 그럴싸했지만 이상하게 그 말이 칭찬처럼 안 들리더라고요. 마치 나는 못하지만 당신은 할 수 있으니 해라는 그런 위에서 내려다보는 느낌이었죠. 답답하고 자존심도 상했지만 얼른 시모가 일어나시기만을 바라며 버텼어요. 하지만 몇 달의 투병 끝에 시모는 어느 날 갑작스럽게 상태가 급격히 나빠지셨고 중환자실로 옮겨진 지 이틀도 채 안 돼서 결국 숨을 거두시고 말았습니다. 밤늦게 병원에서 받은 연락을 받고 허둥지둥 달려갔는데 이미 의사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 병실 안은 적막했어요. 남편은 바닥에 주저앉아 말도 못하고 멍하니 시모 얼굴만 바라봤고 저는 시모의 손을 꼭 잡은 채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어요. 가슴이 턱 막히는 것 같았고 눈물도 안 나오더라고요. 장례 준비는 당연히 저희 몫이었어요. 빈소부터 상복 정리, 조문객 응대까지 하나하나 챙기는데 정신이 없고 몸은 피곤해도 이상하게 머리는 또렷했어요. 뭔가 흐트러뜨릴 틈이 없었달까요? 남편은 장례식장 이쪽 저쪽 뛰어다니느라 얼굴이 하얗게 질렸고 저는 내내 명단 정리하랴 음식 확인하랴 밤을 새워가며 움직였어요. 오래전 저희 아빠가 돌아가셨을 때처럼 저희 둘은 다시 한번 장례를 맡아 치러냈죠. 그런데 동서는 장례식장엔 장지 다 정해진 늦은 밤에야 슬쩍 얼굴을 비쳤고 다음날 아침에 가봐야 한다며 일어나더군요. 벌써 간다고요? 죄송해요. VIP 시술이 있었는데 도저히 취소가 안 돼서. 그래도 시무상인데 무슨 조문객처럼 이러고 가요. 그러니까요. 저도 안타까운데 진짜 어쩔 수가 없어요. 아침 일찍도 VIP 시술이 하나 있어서. 정말 황당해 말이 안 나오더군요. 저도 남편도 할 말을 잃고 말았죠. 말이 되냐? 우리 엄마 상인데 저렇게 대충 하고 가버려? 참 재수 씨 저런 거 알긴 알았지만 너무하네. 그동안 어머님 간병하던 날들이 자꾸 생각나서 더 화가 나. 당신 손잡고 우시던 모습도 밤새 헛소리 하시던 것도. 참 너무하다. 근데 진짜 기가 막힌 건 그 뒤였어요. 시모 49제를 지내면서 시가 쪽 일가 친척들이 쫙 모였거든요. 그 자리에서 동서가 갑자기 효부 모드로 돌변한 거예요. 본인이 간병인을 붙여드렸고 생전에 좋아하신 물건들 하나하나 정성껏 챙겨드렸고 뭘 해드려도 늘 감사하다는 인사를 받았다고 그렇게 말을 시작하니까 분위기가 완전히 넘어가더라고요. 아이고 며느리 하나는 잘 들여서 말년에 호강하고 가셨네 그려. 이런 며느리 드물어요. 참 보기 좋네요. 효성이 지극하네.
그 얘기를 듣는데 진짜 뭐라 말도 못하겠더라고요. 병원 의자에서 며칠 밤을 쪼그리고 자며 시모 곁을 지켰던 날들. 센터 일 마치고 땀에 젖은 채 택시 타고 병원으로 달려갔던 저녁들. 시모 손톱 깎아드리며 조용히 울던 그 순간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갔어요. 미안해. 진짜 미안하다. 당신한테 고생만 시켜놓고. 에이, 그런 말 하지 마. 어머님이 나한테 얼마나 잘해주셨는데. 아무도 안 알아준대도 난 알아. 내가 본 당신, 엄마가 본 당신, 정성 다해준 거 너무 고마워. 내가 더 잘할게. 진짜야. 당신한테 더 잘할게. 그렇게 우린 부둥켜 안고 서로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고 조용히 울었어요. 말없이 등을 두드려주고 뺨을 닦아주고 그동안 말 못했던 마음들을 그렇게 꺼내놨죠. 누구도 알아주지 않아도 적어도 서로만큼은 알 수 있어서 다행이었어요. 마음은 쓰리고 서럽지만 그날 밤만큼은 둘이 한편이라는 사실에 조금이나마 위로받았던 것 같아요. 시모가 돌아가신 후 처음 맞는 명절이었어요. 사실 시부도 시모도 안 계신 마당에 우리끼리 굳이 얼굴을 봐야 하나 싶기도 했지만 저희가 장남 집안이라 시부모 제사도 저희 몫이었고 아이들 보기에도 명절엔 작은아빠, 작은엄마 얼굴은 보여주는 게 좋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시동생 가족들이 집에 오기로 했죠. 하지만 분위기는 시작부터 어딘가가 어색하고 무거웠어요. 큰어른이 안 계시니 자연스럽게 명절의 중심도 사라져버린 느낌이었고 기운도 별로 안 나더라고요. 그래도 시모가 생전에 하시던 대로 차례 음식은 정성껏 준비했어요. 전날부터 장 보고 생선 손질하고 고기 재우고 나물까지 손수 붙였죠. 새벽같이 일어나 전도 부치고 국도 끓이고 하다 보니 그래도 집안은 명절 냄새가 나더라고요. 명절 당일 아침 한참 전을 부치고 나물을 부치며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는데 시동생 부부는 10시가 훌쩍 넘어서야 도착했어요. 어정쩡한 미소를 띤 시동생은 형님 죄송해요. 좀 늦었죠? 하며 어깨를 움츠렸고 동서는 피곤한 기색 하나 없이 생글생글 웃으며 현관을 지나 들어왔어요. 고작 어머 아직 준비 중이세요? 한마디 툭 던지곤 옷도 갈아입지 않고 거실 소파에 털썩 앉더라고요. 제사 지낼 시간이 되자 시동생은 옷을 갈아입고 부엌에 들어와 그릇 나르는 걸 도왔지만 동서는 여전히 소파에서 다리를 꼬고 앉아 내일을 살피고 있었어요. 형수님, 설거지는 제가 할까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피곤할 텐데요. 에이, 그래도 이 정도는 해야죠. 누나가 아무것도 못하고 죄송해서. 시동생은 자진의 설거지를 시작했는데 동서는 그대로 누워만 있더군요. 그러더니 커피 타령을 하는 거예요. 형님 댁엔 커피 머신 없죠? 원두 내려주는 거요. 없어요. 인스턴트 커피는 있는데 그거라도 드려요? 아유, 저 그건 못 마셔요. 속이 더부룩해서 시원한 아이스 아메리카노는 좀 마셔야 할 것 같아서요. 형님, 저 잠깐 누워있을 테니까 좀 사다 주실래요? 지금 내가? 형님도 뭐 하나 드시고요. 심부름값도 챙기시고. 어이가 없었죠. 동서는 그 말과 동시에 자기 지갑을 툭 테이블 위에 던지는데 거기서 뭔가가 살짝 튀어나왔어요. 색바란 사진이었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익숙한 느낌이나 손을 뻗었고 그 사진을 본 저는 입을 다물 수가 없었습니다. 그건 분명히 초등학교 운동회 날 엄마가 찍어준 잃어버린 줄 알았던 제 어릴 적 사진이었어요. 이 사진, 이거 어디서 난 거야? 네? 아니, 갑자기 왜 반말을 하세요? 제가 커피 심부름 시켰다고 기분 나빠서 그러세요? 묻는 말에 대답이나 해. 동서가 왜 내 어릴 때 사진을 가지고 있냐고. 제가 사진을 들고 다가가자 동서가 소파에서 몸을 일으키며 물끄러미 사진을 받고 그 얼굴이 금세 하얗게 질려갔어요. 입술이 떨리고 손끝이 미세하게 흔들렸어요. 그게 무슨 소리예요? 이 사람이, 이 아이가 형님이에요? 그래, 이건 내가 어릴 때 엄마가 찍어준 사진이야. 근데 이게 왜 동서 지갑에 있는 거야? 그 순간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는 듯 했어요. 동서는 한참 말을 못하고 손으로 입을 가리며 고개를 떨구더니 떨리는 목소리로 조심스럽게 말문을 열었어요. 몰랐어요. 전혀 몰랐어요. 이 사진이 형님인 줄 말도 안 돼.
그게 무슨 말이야? 대체 무슨 말이냐고. 동서는 말없이 시선을 피하며 한참을 침묵하다가 이윽고 떨리는 손으로 머리카락을 넘기고는 조심스럽게 털어놓기 시작했어요. 그날 16년 전 그날이었어요. 추락으로 실려온 환자가 있었죠. 형님도 아시는. 동서의 목소리는 거의 들릴락 말락할 정도로 떨리고 있었고 그 눈빛은 한참 전 어딘가로 빠져나간 듯 초점이 없었어요. 저는 그 말에서 이미 알 수 있었습니다. 지금 동서가 말하고 있는 그 환자가 바로 제 아버지란 걸요. 무슨 소리야? 우리 아버지 수술을 말하는 거야? 그때 당시에 제가 그 병원 인턴이었어요. 참관차 수술에 들어갔었죠. 말도 안 돼. 어떻게 그런...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앉아 있었어요. 말도 안 되는 일이잖아요. 저는 동서가 그 병원 인턴을 했다는 것도 몰랐는데 대체 이게 무슨 일인지. 동서는 차마 눈도 마주치지 못한 채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초기 진단은 골반 골절하고 복부 타박, 내부 출혈 가능성 그렇게 내려졌어요. 그날 전 응급수술 참관조에 배정됐고 수술 시작 전에 담당 교수님이 출혈이 많을 수 있으니까 잘 지켜보라고 했죠. 환자는 의식이 있었고 생명에 지장이 있는 정도는 아니었어요. 그런데 왜 그렇게 된 거야?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개복하고 보니까 생각보다 출혈이 심했어요. 그런데 그날 주 집도의가 36시간째 깨어있던 중이었거든요. 교대도 없이 피로가 누적돼서 집중력이 떨어진 상태였어요. 그러다 비장 쪽 혈관 결찰 과정에서 실수를 했던 거예요. 실수? 실수라고? 정확히 말하면 혈관을 결찰해야 했는데 제대로 결찰하지 못하고 주변 조직을 과도하게 압박하면서 무리하게 지혈을 시도했어요. 그 과정에서 인접한 주요 혈관이 터진 거예요. 갑자기 출혈량이 확 늘었고 수혈도 지연됐어요. 수술실은 곧장 아수라장이 됐고. 그럼 아빠가 그러다 돌아가셨단 거야? 의료사고였단 말이야? 네, 저혈량 쇼크로 수술 중에 사망하셨어요. 정확한 대처가 있었으면 분명 막을 수 있었어요. 솔직히 그 상황은 막을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왜 우리한텐 그런 말 한마디도 없었어? 왜 그냥 사고 사라고만 한 거냐고! 사망 직후 병원에서는 다발성 장기 손상 및 과다 출혈에 의한 사망이라고 정리했어요. 정식 브리핑도 없었고 수술 경과에 대한 설명 기록도 수정됐고요. 수련이 전원에게는 수술 중 예기치 못한 출혈로 통일된 공문서를 따르도록 했고 서약서도 썼어요. 입 다물겠다는 서약이요. 그래서 말할 수가 없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리를 누군가 망치로 내리치는 것 같았어요. 어떻게 그런 짓을 해? 어떻게? 네가 그러고도 의사야?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그땐 인턴이었고 병원 시스템도 무서웠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정말 죄송해요. 그럼 저 사진은 어떻게 갖고 있던 거야? 그날 수술복을 벗고 나오는 길에 수술대에서 떨어진 사진 하나를 봤어요. 돌아가신 환자의 옷 안주머니에 있던 사진이었죠. 제가 그걸 주워들었는데 이상하게 버릴 수가 없더라고요. 저 어린아이의 아버지였구나. 내가 무슨 짓을 한 건가 싶은 죄책감에. 의사를 못하게 될지 모른다는 두려움에 결국 사실을 고백하진 못했지만 동서는 그 사진만은 버릴 수가 없었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그 사진을 그냥 지갑에 넣어버렸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늘 가지고 있었다고요. 모르겠어요. 버릴 수가 없었어요. 그 사진을 버리면 제 일말의 양심마저 버리는 것 같아서. 그런데 이 사진 속 아이가 형님이라고요? 전 아주 어린 아이일 거라 생각했어요. 당시 이만한 아이였으니 이제 성인이 됐겠구나 생각했는데. 동서의 말에 저는 속이 온통 다 뒤집히는 기분이었어요. 도대체 그 병원은 뭐였고 사람 목숨을 그렇게 쉽게 다루는 세상이 어디 있냐는 생각에 눈앞이 핑 돌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그 수술 의료사고였단 거지? 네, 분명히 의료사고였어요. 기록이 조작됐고 그건 병원 윗선에서도 다 알고 있었던 일이에요. 정말 숨이 턱 막히는 느낌이었어요. 모든 피가 뺨을 타고 빠져나가는 것처럼 얼굴이 창백해졌고 온몸에 힘이 풀렸어요. 동서는 울고 있었고 저는 한참을 아무 말도 못한 채 고개만 떨군 채 있었습니다. 동서는 그저 죄송해요만 반복했어요. 한참이 흐른 뒤 동서가 말하더군요.
저도 그날 처음 알았어요. 사람 살리는 곳이 이렇게까지 추악할 수 있구나. 그걸 뼛속 깊이 느꼈어요. 그날 이후로 전 외과계는 포기했어요. 수술은커녕 생명 다루는 일 자체가 무서워졌어요. 그래서 피부과를 택한 거고요. 그래서 나더러 고마워라도 하란 거야? 아니요, 말도 안 돼요. 너무 죄스럽고 또 죄스럽고. 사실 겉으로는 잘 나가는 개원일처럼 보일지 몰라도 전 지금도 그날의 피냄새, 수술실 안의 비명, 혼란, 지금도 눈 감으면 생생하게 떠올라요. 그래서 그 사진도 버릴 수가 없었고요. 죄인처럼 살아왔다는 사람이 그동안 그렇게 떵떵거리며 살아온 거야? 주변 사람들 앞에선 그리도 당당하더니? 그렇게라도 해야 제가 버틸 수 있었어요. 그거라도 안 하면 전 무너졌을 거예요. 형님, 정말 죄송해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갑자기 아빠의 마지막 얼굴이 떠올랐고 장례식장에서 울부짖던 엄마와 할머니의 모습이 머릿속을 헤집었어요. 목이 꽉 막혀 숨도 쉬기 힘들었고 속에서는 뭔가 부글부글 끓어오르고 있었어요. 지금이라도 그 죄를 갚고 싶으면 증언해. 네가 그날 본 걸 그대로 말해. 그게 네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책임이야. 동서는 잠시 눈을 감고 숨을 고르더니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눈빛에서 두려움도 후회도 이제는 벗어나고 싶은 간절함도 동시에 읽혔어요. 그렇게 우리는 함께 예전 병원을 찾아갔어요. 동서가 인턴 시절을 보냈고 저희 아빠가 돌아가신 그 병원. 병원 외래 접수 창구 앞에 서 있는 것만으로도 저의 속은 끓어오르고 손끝이 떨렸지만 끝까지 참았어요. 정식으로 민원을 접수하고 응급수술 당일의 기록에 의문이 있다는 것. 수술 중 중대한 과실이 있었고 그걸 직접 목격한 증언자가 있다는 걸 하나하나 상세히 적어 제출했어요. 그 서류를 본 병원장을 만날 수 있었지만 병원장은 완고한 태도를 취하더군요. 해당 수술 기록은 보존기한 경과로 폐기되었고 수술 당시의 과실 여부는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담당 의료진은 이미 퇴직한 상태로 병원과는 무관하고요. 그럼 기록이 없어졌으니 아무 일도 없었던 거라고요? 사람이 억울하게 죽었는데? 죄송하지만 더 이상 안내드릴 수 있는 내용은 없습니다. 수술한 의사가 누군지라도 알려주세요. 내가 직접 확인하고 싶어요. 당시 담당 의료진은 현재 본 병원에 재직 중이 아닙니다. 개인정보라 공개가 어렵습니다. 당신도 그때 여기 병원장이었다며. 당신도 다 알았을 거 아니야. 근데 어떻게 이렇게 입 싹 닫고 거짓말을 해? 어떻게 이래? 여기 이분들 좀 정중하게 밖으로 모셔줘. 결국 저희는 병원장실에서 쫓겨나듯 끌려나왔고 억울함에 계속 소리를 질렀죠. 그런데 한 중년의 간호사가 동서를 힐끗 보더니 다가왔어요. 혹시 예전에 외과에서 인턴하셨던... 동서가 놀라서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러자 그 간호사가 조심스레 말했어요. 저 그때 수술실에 있었어요. 그 일로 오신 거죠? 아직도 기억나요.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우리는 간호사와 근처 커피숍으로 자리를 옮겼어요. 간호사는 커피 한 모금도 못 마시고 두 손을 가지런히 모은 채 말문을 열었어요. 그 수술 처음부터 이상했어요. 출혈이 심했는데도 너무 늦게 개복했고 집도이가 손 떨리는 거 보고 조마조마했어요. 그러다 결국 결차를 잘못해서 혈관이 터졌죠. 피가 쏟아지는데 누구도 정확히 대처를 못했어요. 수혈도 늦었고요. 솔직히 그때부터 환자 생존은 어려웠죠. 사후에 위에서 조작을 했나요? 네, 의료사고로 번질까봐 윗선에서 그냥 예기치 못한 출혈로 인한 사망으로 정리하자고 했어요. 저도 그게 죄책감으로 남아있고요. 그래서 도움이 되고 싶어요. 그 한마디가 저에게는 하늘이 열리는 기분이었어요. 간호사는 현재도 그 병원에 근무 중이었고 30년 넘게 일해온 수간호사였어요. 그 증언은 단순한 말이 아니었고 병원 시스템 내에서 공식적인 진술로 인정될 수 있는 힘이 있었죠. 결국 그 간호사의 도움으로 판세는 뒤집혔고 며칠 뒤 병원장은 저를 직접 만나겠다고 연락을 해왔어요. 엄마를 모시고 간 병원에서 병원장의 사과를 마침내 받게 됐죠. 그 수술에 명백한 과실이 있었고 의료사고임을 인정합니다. 당시 기록이 조작된 정황 또한 확인되었고 그 책임은 병원과 의료진 모두에게 있습니다. 병원은 유가족께 공식적으로 사과드리고 정식 보상을 약속드리겠습니다.
보상은 나중 문제예요. 먼저 할 일이 있어요. 그날 수술한 의사와 기록 조작에 관여한 당신, 엄마 앞에 와서 직접 사과하세요. 아니면 이 병원 이름, 이 사건, 세상이 다 알게 될 겁니다. 병원장은 안색이 사색이 됐고 결국 당시 수술을 집도했던 외과의가 찾아왔죠. 저와 엄마 앞에 선 의사는 한참을 머뭇거리다 무릎을 꿇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너무 늦은 사과지만, 아무 힘도 없는 사과지만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남자 의사는 계속해 눈물을 흘리며 죄송하다고 했고 엄마는 의자에 앉아 그를 바라보더니 손수건으로 입을 감쌌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한마디도 하지 않은 채 고개를 숙이고 오래도록 엉엉 우셨습니다. 그 장면을 보는 제 눈에서도 눈물이 흘렀어요. 돌아가신 할머니 생각이 났고 그 진실을 끝내 알지 못하고 눈을 감으셨다는 게 너무 가슴 아팠어요. 그게 잘된 일인지 아니면 더 가슴 아픈 일인지는 아직도 모르겠네요. 이후 병원으로부턴 약속된 보상을 받았어요. 금전적으로 결코 적지 않은 금액이었지만 저희 가족에겐 그 돈의 액수보다 진실을 인정받았다는 사실이 훨씬 더 컸어요. 20년 가까이 묻혀있던 그날의 진실을 병원 스스로가 인정했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저희에겐 그나마 작은 위안이 됐죠. 사실 가능만 했다면 무조건 고소도 했을 거예요. 법적으로도 그들을 처벌하고 싶었고요. 그래서 변호사도 찾아갔고 사건 자료도 챙겨서 자문까지 받아봤어요. 하지만 돌아온 말은 한결같았어요. 의료소송은 계란으로 바위치기라고요. 특히나 16년, 17년이나 지난 사건이면 더더욱 불리하다고 했어요. 증거도 남아있지 않고 병원 측에서 기록을 폐기했다는 말이 사실이라면 승소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법적으로 병원을 폐쇄시키거나 집도의를 처벌하는 일은 불가능했어요. 병원은 여전히 운영 중이었고 집도의는 면허를 박탈당하지도 않았어요. 완벽한 복수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뒤늦게나마 아빠의 억울함을 세상에 알리고 병원의 잘못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았다는 것만으로도 그나마 다행스러운 느낌이었죠. 모든 과정이 끝난 뒤 동서는 다시 저를 찾아왔어요. 저를 벌해주세요, 형님. 제가 뭐든 하겠습니다. 어떻게든 갚고 싶어요. 제가 너무 큰 죄를 지었어요. 그 죄책감마저 잊고 살았어요. 정말 죄송해요. 말을 하는 동서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고 눈가는 이미 붉게 부어 있었어요. 그 눈물을 보면서도 저는 아무 말 없이 한참을 바라만 봤어요. 동서를 미워하지 않았다고 하면 거짓말이에요. 아니, 솔직히 말하면 지금 이 순간에도 미웠어요. 그때라도 한마디만 해줬다면 저희 가족의 지난 시간이 달라졌을지도 몰라요. 할머니가 그렇게 가슴을 부여안고 세상을 떠나진 않았을지도 모르고요. 하지만 당시 동서는 그저 힘없는 인턴이었잖아요. 병원 시스템이 얼마나 무섭고 폐쇄적인지 저도 대충은 알고요. 그리고 얼마나 괴로웠으면 그 사진 한 장을 10몇 년 동안이나 지갑에 넣어두고 살아왔겠어요. 그 사진을 버리면 자신이 저지른 죄까지도 함께 외면하는 것 같아 그럴 수 없었다는 동서의 말이 그래도 진심으로 들렸어요. 그래도 고맙게 생각해. 동서가 없었으면 이 진실 평생 못 밝혔어. 아니에요. 제가 너무 늦었어요. 그땐 왜 말을 못했을까요? 진작 말했으면 어땠을지 생각도 많이 했어. 하지만 지금이라도 말해줬잖아. 그 진실을 밝혀준 걸로 죄는 어느 정도 갚은 거야. 하지만 완전히 끝난 건 아니야. 네, 그럼요. 알아요. 대신 앞으로 평생 죄책감은 안고 살아. 그게 동서가 감당할 벌이야. 그 말에 동서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 자리에 엎드린 채 조용히 울기만 했습니다. 병원으로부터 보상금을 받은 뒤 저는 며칠이고 잠을 설쳤어요. 밤마다 뒤척이다가 결국 거실에 불도 켜지 않은 채 멍하니 앉아있던 날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마음이 너무 무겁고 복잡했거든요. 억울함을 인정받았고 공식적인 사과도 받았지만 이 돈을 그냥 쥐고 있는 게 맞는 일인지 도무지 판단이 서지 않았어요. 누군가의 실수로 제 아버지는 세상을 떠나셨고 그 대가처럼 들어온 돈이 손에 닿을 때마다 속이 거북했어요. 손끝이 아린 것 같기도 하고 그 돈을 지갑에 넣으려다 주춤한 적도 많았어요. 며칠을 고민했어요.
도대체 이 돈을 어디에 써야 아빠 앞에서 덜 부끄러울 수 있을까? 한참을 고민했지만 결론은 하나뿐이더라고요. 어떻게든 이걸 의미 있게 써야 한다는 것. 의료사고 보상금이라는 찜찜함을 누군가에게는 살아갈 기회가 되는 자원으로 바꿔야만 한다는 것. 그래서 저는 오래전부터 마음속에만 품고 있었던 계획을 꺼냈어요. 청각장애 아동, 발달장애 아동, 언어 지연을 겪는 아이들을 위한 전문 언어 치료 및 재활센터. 언젠가 꼭 하고 싶다고 생각은 했지만 현실적으로 아직은 불가능하다고만 여겼던 그 계획이었죠. 말로 세상과 연결되지 못하는 아이들이 소리를 배우고 표현을 되찾을 수 있는 공간. 그렇게 아빠의 억울함을 딛고 누군가를 살릴 수 있는 공간을 만들기로 했어요. 계획을 구체적으로 정리하고 치료사 친구들과도 상의했어요. 적어도 제 마음에 떳떳하려면 아무렇게나 만들 수는 없으니까요. 그리고 며칠 뒤 동서가 저를 다시 찾아왔어요. 조심스레 저를 불러내더니 작은 봉투를 내밀더군요. 형님, 이거 받아주세요. 제가 정리한 피부과 매각 대금 중 일부예요. 정말 조금이지만 저도 보탤 수 있게 해주세요. 형님이 아니었다면 저는 아직도 진실을 외면하며 살았을 거예요. 이 센터는 저에게도 의미 있는 일이에요. 제 죗값을 조금이라도 치르는 길이기도 하고요. 저는 동서의 마음을 받기로 했고 본격적으로 센터 설립을 준비했어요. 빌딩의 한 층을 장기 임대했고 센터가 될 곳은 꽤 넓은 공간이었죠. 인테리어부터 상담실, 언어치료실, 청각훈련실, 놀이치료 공간까지 세세히 하나하나 설계했고 아이들이 편안하게 느낄 수 있도록 벽지부터 색상까지 신중히 골랐어요. 전문가들 자문도 받았고 관련 학회 자료도 뒤졌어요. 그냥 언어치료 기관이 아니라 진심으로 아이들이 웃을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싶었거든요. 동서는 센터 개소 전날 밤까지 남아 함께 준비했어요. 장비 세팅도 도왔고 대기실 소파에 직접 앉아보며 높낮이도 체크했어요. 내일 오픈이야. 실감나? 아직은 좀 얼떨떨해요. 근데 솔직히 기대돼요. 아이들 오는 거 보면 더 실감날 것 같아요. 동서, 의료행정이랑 보호자 상담 쪽 맡아줄 수 있겠어? 네, 그럼요. 치료는 형님이 전문가시니까 나머진 제가 맡아볼게요. 동서는 더 이상 의사로는 일하지 않겠다고 했어요. 아니, 못하겠다고 하더군요. 병원에 돌아갈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본인이 거절했죠. 대신 동서는 아이들과 함께하는 이곳에서 아이들의 부모님과 상담하고 치료 스케줄을 조율하며 돕겠다고 했어요. 그렇게 동서는 센터의 또 다른 일원이 되었죠. 남편은 그 모든 과정에서 가장 큰 버팀목이 되어줬어요. 저보다 더 열심히 건물 평면도도 들여다보고 리모델링 현장에도 같이 다녀줬어요. 야근하다 지쳐 귀가한 날, 남편이 준비해놓은 밥상이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었어요. 센터 개소식 날, 엄마는 수화로 제게 말씀하셨죠. 우리 딸 잘했어. 정말 잘했어. 아빠가 자랑스러워 하실 거야. 그 말 한마디에 저는 참았던 눈물이 쏟아졌어요. 아무 말도 못하고 엄마 품에 안겨서 아이처럼 울었죠. 아빠가 곁에 계셨다면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싶었어요. 아빠를 기리며 세운 센터를 운영해 나가고 있는 지금도 여전히 억울함이 사라진 건 아니고 상처가 완전히 아물었다고도 할 수 없지만 저는 이제야 비로소 조금씩 앞으로 걸어가고 있어요. 다른 사람들의 상처를 회복해 나가는 일을 도우면서요. 그게 아빠가 제가 살아가길 바랐던 방식일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시원한 사이다가 될 만한 완벽한 복수는 아니라 죄송한 마음을 전합니다. 의료사고를 일으켰던 병원은 여전히 운영 중이고 집도의도 의료계에서 여전히 자리를 지키고 있어요. 그런 거대한 병원과 맞서는 건 저 같은 사람에겐 참 힘든 일이더군요. 너무 오래전 일이라 더욱 그렇고요. 하지만 진실을 외면하지 않았다는 것, 그리고 억울한 죽음을 세상에 드러냈다는 사실만으로도 저희 가족에게는 큰 의미가 되었어요. 그리고 그 보상금은 다시 누군가를 살리는 데 쓰이게 되었죠. 상처를 안고 살아가야 할 우리 가족이 이제는 누군가의 상처를 어루만지는 일을 하게 되었다는 점에서 아빠도 기뻐하시리라 믿어요. 지나간 상처는 지워지지 않지만 그 상처를 끌어안고 앞으로 걸어갈 수는 있어요. 저는 그 길 위에서 조금은 단단해진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 이 땅의 모든 억울한 죽음들이 잊히지 않고
모든 진실들이 외면받지 않기를 바라며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